작년 10월부터 시작한 강민해대학 5강을 오늘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이후부터 코로나 때문에 거의 6개월 동안 연기가 되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현재도 계속 제2차 코로나 대전파가 경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민해대학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 몇 분만 모시고 김영명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더 참석수는 작지만 좀 더 밀도 있고 진지한 토론과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강의해 주실 민혜경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예, 맞습니다. 제가 다 소독했습니다. 그걸 우선 좀 볼까요? 아니, 키지 마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아마 길게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으로 내려오는 강수량이 시간당 뭐 100mm, 200mm 수준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악정 보트 끝에 오셨는데 제 강의가 부실할까봐 제가 엄청나게 목숨 걸고 오셨는데 우선 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강의 전에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양식 있는 시민, 시대를 고민하는 여러분과 같은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진택 부위원장님이신가요? 부대표님이신가요? 부탁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더니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주제를 얘기하는데 제 오늘의 초점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개혁에 관한 얘기고 그걸 제 나름대로 표현하면 시민경제론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재 21세기 2020년 8월 20일 현재 부닥치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방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 조건의 문제죠. 기후 문제를 하나만 놓고 얘기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후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기후 변화라는 얘기가 올 표현이 기후 위기라고 표현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위기도 아니고 기후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1년 만에 우리가 기후를 대하는 시각이 체인지, 변화에서 크라이시스, 위기에서 카타스트로피,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급속하게 기후가 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생태와 기후 조건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핑 포인트에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하나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과학자들 얘기를 아주 개똥을 하면서 미국이 저렇게 엉망이 됐죠. 두 번째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철학적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그 철학적 관점의 키워드는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 생태문명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 데이터를 미입해서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보는 인식체계를 바꾸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 미래, 현실, 정치,
그 시청 공간에서 지역, 국가, 세계 시청 공간에서 일상을 꾸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가 엮어질 때만이 기후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교육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프로세스입니다. 기후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라고 그러면 한반도 프로세스 문제는 동아시아적 문제죠. 그리고 키워드는 통했죠. 평화, 통일, 공존과 통합. 제가 이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27일 날 서울시가 후원을 해서 오마이뉴스하고 코리아 연구인가요? 그래서 제가 27일 날 9분의 강의를 마지막 클로징하는 문제로 디테일하게 얘기할 텐데 오늘 잠깐 이 문제에 조금 더 깊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깊이 알고 계신 얘기지만 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 문제가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 모든 문제는 정치로 제약되기 때문에 정치에서 우리의 그 개혁 과제를 돌파하지 못하면 나머지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실행력이 없는 거기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그 과제를 돌파할 때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정치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오늘 하이라이트인 사회경제 프로그램 얘기를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도 비판을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1940년 전후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유엔도 만들었고 뭡니까 무슨 체제라고 그래요? 브레튼 우드 체제도 만들었고 마샬 플랜도 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전 세계가 극대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미국의 자기 시장을 열고 그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긍정적 측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루즈벨트가 큰 역할을 했죠. 근데 루즈벨트가 급사하면서 나타난 해리스 트루먼이 그 체제를 완전히 냉전 체제로 전환하면서 1차적인 미국의 패권주의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 미국의 성격이 더 몇 단계를 거치는데 뭐 긍정적, 부정적 레이건이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를 안착시키고 오비락처럼 1990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가속을 밟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긍정적, 부정적인 것이 같이 섞여있던 팍스 아메리카의 성격이 아주 패권적 군사주의 플러스 자국 이기주의 플러스 미국의 예외주의 모든 나쁜 것들만 섞여서 90년대 이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자유주의를 또 여기 쭉 얘기를 했지만 신자유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시장 지상주의. 시장 밖에는 답이 없다. 모든 것을 시장에 굴복하고 따라야 된다. 국가 역할,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민영화해서 시장 쪽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시장 지상주의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결합된 게 공급 중심, 공급 경제학 중심 이론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래퍼 교수가 뭐 레이건한테 쪽지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커브 하나 그려가지고 시작됐다고 하는 이제 배경이 있는데 공급 경제학 이론은 모든 경제 활동을 공급 중심으로 해서 공급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게 결합시키는 그걸 한마디로 러스트 버튼이라고 해요. 모든 생산 요소를 러스트 최적화 조절용으로 내라 라고 하는 저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유주의와 공급적 이론이 섞여서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도의 양극화가 발생하기 쉽게.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것이 경제 운영의 성과가 금융 우위로, 그 성과가 금융자본이 빨아들이는, 금융자본이 그 모든 거 위해서 그 성과를 수출하는 금융 중심의, 월가 중심의 경제운영, 이 세 가지입니다. 시장 지상주의, 공급자 중심주의, 금융주의, 이것이 신자유주의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뭐 완전히 단극 체제로 뭐 완벽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 첫 징조가 뭐냐면 아시아의 금융위기예요. 아시아의 금융위기. 그거는 신자유 체제로 세상에 그냥 갈 수 없다라는 첫 번째 시그널이었는데, 사실은 그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난 거는 미중 대결의 첫 작품이었어요. 그 시점이 뭐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시키는 시점에 금융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했죠. 근데 셔노차이인가요? 셔노차이라고 하는 중국의 천재적인 경제학자가 중국의 위엔화를 달러나 금으로 연동시키지 않고 중국 인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에다가 위안화를 연동시켜요.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공격하고 금으로 공격해도 흔들리질 않았죠. 주름주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다 시작한 게 그 후유증이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무슨 뭐 타이 등등을 봤는데 거기서 말레이시아도 빠져요. 그 당시 말레이시아 마하트 총리는 산업시장은 열 수 있다. 금융시장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주름자와 같은 경우죠. 대한민국은 합병. 그게 대한민국의 IMF를 맞이하게 돼요. 물론 IMF가 한국에 맞이한 거는 그런 외적 조건도 있지만 우리 내적인 부정부패하고 금융 가반을 쓰고 완전히 망가져. 그 서울 상대 법대 출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 부패로 그냥 도배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 부패 금융위기를 생각합니다. 내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이거 제가 사회경제 주제이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 되어 있대요. 소위 메가 슈퍼리치, 그건 1000억 불 규모를 자산을 갖고 있는 1000억 불 규모의 자산가들이 26명이 있는데 그 26명의 부가 어느 정도냐면 인류가 지금 85 가까이 되잖아요. 75에서 85 가까이 되는데 그 밑으로부터 저런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바이트입니까? 예? 그 다음에 슈퍼 메가리치 말고 슈퍼 메가리치 말고 메가리치가 있어요. 그거는 빌리언 수십억 불 이상의 그게 2,000명이 있는데 그 2,000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전 세계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빈부 격차를 얘기할 때 5분위 배수를 얘기해요. 20대 80. 20대 80의 얘기는 20세기에는 맞아요. 21세기는 5분위 배수라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21세기에서 양극화를 얘기할 때는 이 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냐? 10분위 배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와 하위 10%가 가지고 있는. 그럼 우리나라의 그 1% 가지고 있는 부가 어느 정도냐?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의 70%가 있어요. 우리나라 1%가. 그러면 10%는 어느 정도 갖고 있냐? 90%를 갖고 있어요. 1%가 70%, 10%가 90%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요. 자본시장은 더 심합니다. 자본시장의 배당은 1%가 90%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자산 우리가 소득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 불편하지 않으시는 화면 안쪽으로 좀 그래요? 계시는 분은 화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부의 편차를 얘기하는데 소득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소득보다는 자산이 조금 더 중요한데 10분위 배수를 볼 때 상위 10%가 하위 10%의 한 15배에서 20%쯤 되고요. 자산은 30, 이것도 이제 2년 전 얘기예요. 30배. 지금 더 늘어났죠. 이것이 우리 현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가계 가처분 소득의 진입이었어요. 이 데이터가.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삼인주의나 북유럽 국가들도 시장 진입에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40%예요. 0.4예요. 미국만 0.46이에요. 그러면 시장 진입에서는 뭐 이미 신자유 체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극심하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그 시장 진입계수를 가처분 소득을 올릴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회 이전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사회 이전 소득의 개선 효과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만큼 연대 사회나 혹은 삼인주의적 사회를 얘기하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전 소득의 개선 효과가 30%예요. 보통 우리가 유럽 대륙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25%. 그 다음에 남유럽은 15%에서 20%. 대한민국은 10%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워낙 출발부터 0.45% 46%니까 10% 계산했는데 39%. 그 다음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진입계수가 시장 진입에서 40%인데 사회 이전 효과가 10%밖에 안 되니까 36%예요. 36%. 요 국가들, US, 사우스 코리아, 영국, 요 뉴질랜드, 요것을 정확하게 신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 국가 두 번째 2등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 개헌은 아까 30% 이상 개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2% 내지 15% 정도 개선이 돼. 그러니까 40%가 25%, 28% 이 정도 되는 거죠. 일반 대륙 국가들은 한 25%가 되니까 0.28에서 0.3 정도. 그다음에 남유럽이 15% 정도만 계산이 돼. 그래서 이거 하나로 세 개의 국가를 네 개의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소비에트가 무너진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1%의 부가 집중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신자유가 가속도를 붙이게 됩니다. 이게 2015년에 미국의 1%가 20% 이상 부를 가져왔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 IMF가 끝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가장 빠르게 1%의 집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김누리 교수가 독일을 뭐 엄청나게 좋은 나라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뻥입니다. 독일은 근대화 과정이 다른 나라하고 틀려서 부귀족이 곧바로 산업자부가 납니다. 독일이 아무리 삼인주당의 집권을 오래 했어도 독일의 산업을 지배하는 100대 가문이 그 산업체제 전체를 지배합니다. 독일이 여기 독일의 까만 게 근데 여기 이제 1%라고 되는 게 사실 여기 0.6%예요. 100대 가문이 가지고 있는 부가 15%입니다. 독일도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가장 우수한 나라가 여기서 보면 프랑스하고 일본입니다. 일본이 놀라운 게 경영인 CEO의 봉급이 일반 직원들 봉급하고 편차가 세계에서 제일 작아요.
10% 10배, 5배, 10배 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실제 산업사회에서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양극화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프랑스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프랑스의 헌법의 제1조가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죠. 인민공화국이에요. 사회주의죠. 민주공화국.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죠. 그게 프랑스의 전체 산업 사회 경제를 여태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데이터로 나타나요. 프랑스가 가장 그 인구 격차가 적은 나라로 나타나요. 제가 시장 경제 운영 방식을 기존에 이제 그 LME, 리버럴 마켓 에코노미,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죠.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장 만능의 주의를 이제 약자로 LM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물과 같이 흐르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마라. 그게 가정의 맥주이다라고 얘기하는 관계든 그것에 정의한 것이 코디네이팅 마켓 에코노미라고 합니다. 시장이 기본적으로 옳은데 시장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물이 역류해서 폐해를 입힐 수 있으니 개입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케인즈 이론이죠. 그죠? 필요한 국가 역할을 증대해서 사회 역할을 증대해서 그 시장의 자본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 하나는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오이켄이 얘기한 시장도 질서라는 합의된 사회 체제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라는 두 개가 이제 코디네이팅 마켓 에코노미인데 제가 하나 더 새롭게 분류했어요.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 이거는 경제학 사전에 없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 사회 기제적 시장 경제.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대표적인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북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는 시장 경제를 운영하지만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목표는 인민의 지배예요. 전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게 국가의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목표가 아니고 시장이 법칙이 아니고 시장은 수단입니다. 툴입니다. 시장을 운영하는 목표는 북유럽 인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주는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목표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장 경제를 도입했는데 중국의 경제를 국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한 목표는 대동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에 합의된 적이 있습니다. 공포사회에서 소강사회에서 대동사회로 가야 됩니다. 대동. 원래 2020년 올해가 시진핑이 선언한 소강사회 진입사예요. 근데 조금 부족했죠. 근데 거의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민공화국이 설립된 1949년에 100년이 지난 2049년에 대동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중국의 목표에 시장 경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 이 부분을 저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토마 피케티가 거의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리드만이 이런 것은 시장은 자연의 법칙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법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시장과 제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인간의 이데올로기적인 결과로 나타난 거고 정치 역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피케티는 제도와 시장은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념적 배경과 정치적 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반복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정을 친 거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조정을 쳤습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대충 5가지 정도의 대안이, 5가지 정도의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영국의 정치 경제 학회장을 오래 했던 컬린스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전설적인 경제학자가 있어요. 2009년에 올해 경제학 서적을 수상한 사람인데 The Myth of Capitalism, 캐피탈리즘의 신화라는 책을 컬린스가 썼는데 컬린스는 아담 스미스로 다시 돌아가죠.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을 때는 국부론의 목표는 도덕을 완성시키기. 그 사람의 전공은 도덕 감성론이었잖아요. 원래도덕론. 그리고 딱 1년만 한 챕터인가 두 학기인가만 자본론을 강의했는데 국부론의 목표는 쌀독에 쌀이 많아야 인심이 생깁니다. 왜? 영국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다 중산층이 되면 도덕적이 될 거다라고 해서 영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으로 만들까 연구를 하다 생각한 게 2가지예요. 그게 분업입니다. 분업체계.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인비지블한 안 보이는 선에 있어서의 균형이요. 그게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2가지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있을 때 그 시기는 수공업적 간해공업, 수공업적 기계공업이 왕성해서 익명의 다수의 공급자와 익명의 다수 수요자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이 외부의 장애 없이 물을 흐르듯이 작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이것이 공장계 기계공업으로 가면 독점체제가 나오고 독점체제가 나오면 심각해진다는 걸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목표는 인민의 커먼웰스예요. 그래서 그 컬린스는 그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성론에서 얘기한 규범, 윤리, 도덕으로 돌아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산업 현장으로부터, 정부 모든 분야의 그런 규범과 윤리와 도덕을 강화시키면 그 소프트웨어겠죠, 일종의 그런 사회적 풍조, 미공성이 되면 자본주의가 건강해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제도학파예요. 이 엘리자베스 워런은 뭐라고 하냐면 I'm a capitalist to the bone. 나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망해. 그러니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제도와 규칙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시장이, 자본이 일반적 시민들의 삶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풍요롭게 하도록 제도와 규칙을 바꾸면 자본주의는 계속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규칙의 문제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그런 입장이죠. 그게 두 번째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이제 내가 엘리자베스 워런 얘기는 여기는 안 써놨네요. 크루그만도 같은 입장입니다. 후기 케인즈라는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유럽 3인주의자로서 누가 있냐면 허네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슐레의 제3의 인물인데 3인주의의 그 초발심 프로토콜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3인주의가 출발했을 때는 뭐랄까 사회 이 국가 소유 혹은 사회 소유의 생산 수단을 포기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회 경제 운영 성과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3인주의 원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3인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토니 블레어든 슈레더니 뭐 제3의 길이니 뭐 무슨 뭐 중도의 길 해갖고 완전 신자유주의인데 껍데기만 중도의 길 뭐 무슨 뭐 제3의 길이라고 어쩌죠. 완전히 신자유에 투항한 자본주의를 다시 3인주의의 원래의 모습, 출발심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호네트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여기 2하고 3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아까 노르딕 모델하고 중국의 사회주적 시장 경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사회가 합의된 기제를 향해서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거에서 똑같은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스웨덴에 있어서는 공동체 연대만큼 중요한 것이 자유 선택사예요. 개인의 자유, 리버럴리즘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중국은 인문 집중형이죠. 6단계, 7단계의 그 공산주의의 내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집중된 결론에 의해서 공동체적, 사회주의적 일종의 강제가 집행되는 그런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미국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연대경제론 혹은 제가 오늘 얘기하는 시민경제론이 있습니다. 이 연대경제론 혹은 시민경제론의 그 앞에 것과의 차이는 주요한 경제수단, 생산수단 혹은 유통수단을 공적 통제를 통해서 장기간 공적 통제를 통해서 사회적 소유, 공적 소유를 전환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에 대안으로서 한 5가지 부류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뭐 생태 얘기를